안녕하세요. 상일고 1학년 학생 여러분. 오랜만에 온라인으로 만나 뵙게 됐네요. 우리 2차 지필 평가가 끝났지만 통합과학에서 배울 부분이 남아 있어서 통합과학 시간은 계속 이제 진도를 나갈 거예요. 여러분, 시험도 끝났지만 그래도 우리 힘을 내가지고 끝까지 마무리 한번 해봅시다. 오늘은 부교 제43쪽을 해볼 건데요. 여러분 진화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과학적으로 진화가 뭔지 정의를 먼저 해볼게요. 진화라고 하는 거는 색깔펜으로 써주세요. 생물이 오랜 시간 동안, 굉장히 단기간이 아니라 오랜 시간 동안 환경에 적응하면서 몸의 어떤 구조나 특성 이런 것들이 변하는 걸 진화라고 얘기를 해주고요. 그래서 지구에 다양한 생물이 나타날 수가 있었죠. 이 진화에 대해서 나름 체계적으로 조금 정리를 해본 사람이 있는데 다윈이라고 여러분 들어봤을 거예요. 다윈의 자연 선택설. 이걸 한번 자세하게 알아봅시다. 여러분 밑에 보면 박스 있죠? 거기 박스에다가 한번 써볼게요. 요렇게 박스가 있는데 먼저 개체들이 과잉 생산 어떤 수용 능력에 비해서 이제 과잉으로 생산되는 그런 지점이 나올 거고요. 다음에 개체 간에 또 변이가 있다. 우리 예를 들어서 기린을 예를 많이 드는데 기린 같은 경우도 목이 긴 기린도 있고 뭐 중간도 있고 짧은 기린도 있죠. 개체 간에 이런 변이들도 있더라. 그런데 어느 순간 한계가 와요. 먹이가 제한된다든지 서식지가 좀 부족해진다든지 아무래도 어떤 집단의 사이즈가 커지면은 이런 문제점들이 발생할 수가 있죠. 그럴 때 이제 생존 경쟁을 하게 되고요. 그러면서 가장 이제 유리한 애들만 살아남게 되겠죠. 그래서 자연 선택이 되고 그러면서 진화가 된다는 게 바로 다윈의 자연 선택설이다. 그러면 이 다윈이 처음에 자연 선택설을 주장했을 때는 100% 받아들여지진 않았거든요. 어떤 한계가 있었냐. 먼저 첫 번째로 왜 이런 변이가 생기는지, 기린 사이에 목이 긴 기린과 짧은 기린 이런 게 왜 생기는지, 이런 변이가 생기는 이유를 설명을 하지를 못했고요. 다음에 부모의 형질이 자손에게 어떻게 전달되는지도 설명을 하지를 못했대요. 지금은 유전학이 발달해서 이런 것들이 대부분 거의 설명이 되고 있는데 그 당시만 해도 설명이 안 됐죠. 그래서 이게 다윈의 자연 선택설이고요. 그러면 밑에 2번 한번 봅시다. 어떤 변이라고 하는 건 이제 자연 선택에 의한 진화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변이가 있어야 대부분 설명이 되거든요. 주어진 환경에 적응해서 살아남는데 유리한 변이를 가진 개체도 있고 유리하지 않은 변이를 가진 개체도 있겠죠. 그런데 이제 만약에 변이가 없다면 다 똑같다면은 그냥 멸종을 하는 거고요. 변이가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적응한 애들은 살아남아서 그쪽으로 이제 진화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유리한 변이를 가진 애들은 살아남아서 자손을 남기고 이러한 자연 선택의 과정이 오랜 시간 동안 반복되면서 진화가 일어나더라. 그러면 우리 변이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괄호 1번에 변이라고 한번 이제 쓰여져 있는데 거기 봅시다. 변이라고 하는 건 같은 종에 속한 개체들 사이에서 나타나는 형태, 습성,
기능 이런 것들이 차이 나는 걸 변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진화의 원동력이 된다는 거예요. 이런 변이를 우리가 조금 나눌 수가 있는데 유전적 변이와 비유전적 변이로 나눌 수가 있다. 유전적 변이와 비유전적 변이로 나눌 수가 있다. 유전적 변이는 개체가 가진 유전자의 차이 때문에 나타나는 거고요. 형질이 자손에게 전달되죠. 이런 것들이 유전적 변이다. 예를 들면은 앵무새 있죠. 깃털 색깔이 다양하다든지 무당벌레 겉날개 색깔이 다양한 거 이런 것들은 유전적 변이가 되고요. 비유전적 변이는 환경 때문에 나타나는 건데 자손에게 유전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요즘에 홈트 많이 하시나요? 요새 홈트가 유행이죠? 선생님도 아침마다 30분씩 홈트를 하는데 홈트를 이제 많이 하게 되면은 근육이 많이 발달하게 되죠. 근데 내가 근육 운동을 많이 해서 뭐 스쿼트 이렇게 많이 해가지고 한다고 해서 이제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허벅지 근육이 발달했어요. 근데 선생님의 자식도 발달할까요? 아니죠. 자식은 자기 스스로 운동을 해야 이제 그 친구도 발달을 하겠죠. 그래서 훈련으로 단련된 사람의 근육이 발달하는 거 이런 것들은 비유전적 변이다. 다음에 카렌족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거기 여자들은 어릴 때부터 링을 목에다가 이제 걸어요. 1개 걸고 2개 걸고 3개 걸고 점점 이제 개수가 많아지면서 목이 이렇게 쭉 늘어나겠죠. 목이 쭉 늘어나는데 목이 이렇게 늘어난다니까 조금 약간 그러네. 목이 길어지는데 이게 자식한테까지 이제 유전되는 건 아니죠. 그 자식이 만약에 링을 하게 되면은 목이 길어질 수는 있지만, 이제 부모가 목이 길다고 해서 이렇게 길어졌다고 해서 자식한테까지 유전되는 건 아니죠. 그래서 유전적 변이와 비유전적 변이를 여러분이 조금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되고요. 비유전적 변이 요게 중요하다. 요게 이제 진화에서는 유전적 변이가 중요하다. 자식한테 전달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 괄호 2번에 별표 한번 해볼게요. 얘는 진짜 중요하거든요. 요거 별표 한번 해봅시다. 이러한 유전적 변이가 왜 나타나냐? 이러한 유전적 변이가 나타나는 까닭. 먼저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로 돌연변이라고 써주세요. 돌연변이 때문에 나타날 수가 있다. 우리 대부분 사람을 비롯해서 여러 생물들의 유전 정보는 DNA에 저장되어 있죠. 근데 이 DNA 유전 정보에 변화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에게 없던 형질이 나타난다. 예를 들어서 딱정벌레가 있다고 할 때 빈 공간에 뭐 그림 하나 그려보세요. 딱정벌레가 있는데 딱정벌레에 이렇게 붉은 색깔을 대부분 띠고 있는 집단이 있다고 한번 해볼게요. 근데 돌연변이가 일어나서 돌연변이 원인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화학 물질에 노출된다든지 뭐 여러 가지 방사선을 쬐다든지 이러면은 이제 될 수가 있는데 갑자기 이렇게 녹색깔의 딱정벌레가 돌연변이로 생길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돌연변이 때문에 유전적 변이가 나타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 생식세포의 다양한 유전자 조합. 생식세포의 다양한 유전자 조합에 의해서 이제 유전적 돌연변이가 생길 수가 있는데 여러분 생식이라고 하는 건 무성생식과 유성생식으로 나눌 수가 있죠. 쉽게 말해서 정자, 난자를 만들어서 이제 자손을 번식하는 거를 만들어지는 걸 유성생식이라고 하는데 거기 한번 써봅시다. 유성생식을 하는 생물은 유성생식을
영영생식을 하는 이런 생물들은 생식세포 분열 시 유전자 조합이 다양한 생식세포를 만든다. 그림을 그려가지고 여러분 설명하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여기 보면은 부가 있다. 다음에 뭐가 있다. 염색체 개수는 뭐 많을 수 있는데 일단 그냥 상동 염색체의 한 쌍만 이렇게 그려볼게요. 물론 사람 같은 경우는 이제 체세포에 46개의 염색체가 있는데 그냥 대표적으로 2개만 그려볼게요. 이렇게 모 이렇게 염색체가 있다. 이렇게 염색체가 있다. 이걸 상동 염색체라고 하는데 여러분 나중에 배울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아빠, 엄마, 즉 이제 모세포가 있을 때 생식세포, 즉 정자와 난자를 만들 건데 이렇게 짝을 이루고 있는 것 중에 하나만 이제 정자가 될 수 있죠. 다음에 여기 엄마 같은 경우도 이렇게 쌍을 이루고 있는데 엄마가 가지고 있는 요 2개 중에서 하나만 랜덤으로 하나만 이렇게 난자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수정이 되면은 아빠 쪽에서 가지고 있는 상동 염색체 중에 하나가 이쪽으로 올 거고 다음에 엄마 쪽이 가지고 있는 상동 염색체 중에서 하나만 랜덤으로 자식에게 전달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좀 더 설명을 해보면은 사람을 예로 들면은 사람 같은 경우 부 같은 경우 1번 쌍 다음에 2번 쌍 3번 쌍 이런 식으로 이제 마지막엔 이제 X 염색체 Y 염색체 이렇게 이제 감수 분열이라고 하는 게 일어나게 되면은 쌍을 이루고 있다가 이렇게 2개 중에서 랜덤으로 하나씩만 이렇게 가서 정자를 만들 거거든요. 어쨌든 다양한 조합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식세포가 만들어질 때는 다양한 유전자 조합이 이제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유전적 변이가 나타날 수가 있다는 거. 유전적으로 다양한 이제 자식들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런 것들이 유전적 변이를 나타나게 합니다. 여러분 이제 부교재 44쪽 한번 볼게요. 우리가 자연 선택을 이제 변이와 관련지어서 설명을 해봤는데 예시를 이제 알아볼게요. 첫 번째로 갈라파고스 군도라고 하는 건 여러 개 섬으로 된 걸 군도라고 하잖아요. 거기 살고 있는 핀치새가 있는데 그 핀치새의 부리 모양 가지고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핀치새가 이제 갈라파고스 군도에 각각 이제 흩어져 살고 있는데 섬마다 이제 핀치새의 부리 모양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군도기 때문에 이제 섬과 섬 사이의 거리가 엄청 멀거나 그런 건 아닌데도 부리 모양이 다 다르다는 거죠. 그러면 한번 볼게요. 갈라파고스 군도는 이제 각 섬마다 먹이가 다양하다고 해요. 나무 열매가 있는 데도 있고 씨앗이 있는 곳도 있고 그래서 먹이에 따라서 유리한 부리 모양의 변이를 가진 핀치가 각 섬에서 자연 선택되었다는 거죠. 그러면 밑에 그림 한번 봅시다. 선생님이 새를 잘 그려야 될 텐데 그림을 선생님 잘 못 그려가지고 이렇게 이제 핀치새가 있다고 한번 해봅시다. 핀치새 중에서도 이제 개체마다 이제 특징이 다르겠죠. 어떤 핀치새는 부리 모양이 요렇게 생긴 애도 있고 어떤 핀치새는 부리 모양이 요렇게 생긴 애도 있고 부리 모양이 굉장히 이제 다양한 핀치새가 있었다. 여기 그다음에 요렇게 생긴 애도 있고 핀치마다 부리 모양이 다 다르다. 이런 식으로 다르다. 이렇게 다양한 핀치새가 있었다. 여러분 어디에 표시해 주시냐면은 여기 설명이 나와 있죠. 같은 종의 핀치 사이에는 다양한 부리, 여기 다양한 부리에다가 표시 한번 해주세요. 다양한 부리를 가진 핀치새가 애초에 변이가 있으니까 존재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섬 중에서 곤충이 많은 섬이 있고 다음에 크고 단단한 씨앗이 많은 섬도 있다. 크고 단단한 씨앗이 많은 섬도 있다. 그래서 곤충이 많은 그런 섬에는 여러 가지 핀칫의 부리 모양 중에서 그래도 짧고 단단한 부리. 여러분 화살표 옆에 쓰세요. 짧고 단단한 부리를 가진 핀칫새가 좀 살기에 유리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실제로도 그렇기도 하고요. 짧고 단단한 부리를 가진 핀칫새가 이제 적응을 했고요. 다음에 크고 단단한 씨앗이 많은 그런 섬에는 아무래도 씨앗을 이제 이가 소화를 시켜야 되니까 크고 두꺼운 부리를 가진 이런 핀칫새가 적응을 했고 그런 애들이 많이 발견된다는 거예요. 크고 두꺼운 부리. 선생님이 이걸 잘 표현을 해야 될 텐데 크고 두꺼운 부리 이런 핀칫새가 선택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첫 번째 예시이고요. 두 번째 여러분 저번에 배웠던 남모양 적혈구 기억나시죠? 적혈구 모양이 좀 이제 남 모양으로 생긴 거 한번 볼게요. 적혈구는 이제 흔히 많이 가지고 있는 게 도너츠 모양, 이런 정상 적혈구인 사람도 있고 정상 적혈구인 사람도 있고 이렇게 남 모양인 적혈구를 가진 사람도 있더라. 이런 식으로 남 모양인 적혈구를 가진 사람도 있더라. 여러분, 그런데 아프리카 지역에 가면 있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지금 아프리카 지도가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색깔펜으로 표시 한번 해봅시다. 남모양 적혈구 유전자가 많이 발생하는 남모양 적혈구 유전자 빈도가 높은 지역이랑 말라리아가 많이 발생하는 이런 지역의 분포가 거의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밑에 한번 써볼게요. 말라리아가 많이 발생하는 아프리카 일부 지역에서는 남모양 적혈구를 가진 사람의 비율이 다른 지역보다 높게 나타난다. 선생님 오타가 있어가지고 이거 지워주세요. 높게 나타나더라. 사실 여러분 정상이랑 남모양 적혈구랑 뭐 굳이 우열을 따지기는 조금 그렇지만 그 환경에 따라서 나타나는 빈도가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그래도 말라리아가 많이 발생하는 지역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남모양 적혈구가 거의 없는데 아프리카에 가면은 말라리아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남모양 적혈구를 가진 사람이 조금 더 유리해질 수 있다는 거죠. 물론 고산 지역에 가면은 조금 위험해지겠지만 그래도 말라리아에는 조금 더 저항성이 있기 때문에 이 빈도가 높게 나타난다는 거죠. 우리가 자연 선택이 될 때는 어떤 형질이 더 우수해서 이제 자연 선택이 되는 게 아니라 주어진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그런 변이를 가진 개체가 자연 선택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전자라고 하는 게 사실 우열이라고 하는 게 없고 환경에 적합하냐, 적합하지 않냐 그것에 따라서 결정된다는 거죠. 이게 포인트입니다. 그러면 우리 마지막 예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변이와 자연 선택의 마지막 예, 항생제 내성 세균. 한번 볼게요.
여러분 색연필이나 색깔 볼펜 있으면 하나 준비를 해주세요. 네, 여러분, 세균이 이제 여러 개가 있을 텐데 사람들이 항생제를 이제 쓸 거예요. 그러면 세균이 처음에는 항생제 때문에 죽다가 나중에는 세균도 이제 내성이 생길 수가 있다는 거죠. 여기 한번 보도록 할게요. 먼저 세균 중에서 일반 세균도 있을 거고 항생제에 내성을 가지고 있는 세균도 원래부터 있을 거예요. 세균도 돌연변이가 일어날 수 있으니까 세균 중에서 항생제 내성을 가진 세균도 처음에 있었을 거다. 이렇게 있었을 거다. 여러분 색칠해 주세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제 항생제를 쓰는 거예요. 항생제를 썼다. 그러면은 여러분 내성을 가진 세균 있잖아요. 이 친구들은 살아남지만 내성이 없는 이런 세균들은 이제 죽겠죠. 다음에 시간이 흘렀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시간이 이제 흘러가지고 이제 항생제 내성을 가진 애들의 비율이 더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람이 또 항생제를 썼대요. 또 항생제를 썼다. 그러면 이 친구들은 또 이제 제거가 되고 남은 애들 여기 항생제 내성을 가진 애의 비율이 더 높아지겠죠. 이런 식으로 이 집단은 이제 항생제 내성을 가진 집단이 되는 거죠. 처음에는 일부였지만 사람들이 항생제를 계속 쓰다 보니까 항생제 내성 세균의 비가 더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항생제를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그런 환경에서는 항생제 내성세균이 자연 선택돼서 집단 내에서 그 비율이 높아진다는 거. 네, 이게 세 번째 예입니다. 그러면 우리 1학년 친구들 부교재 45쪽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오늘 조금 많이 하죠? 우리 남은 기간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조금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45쪽 한번 봅시다. 생물 다양성이라고 하는 이런 개념이 있는데요. 생물 다양성에 대해서 오늘 알아봅시다. 생물 다양성이란 말 그대로 생물이 다양한 정도를 생물 다양성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 다양성은 이제 작은 범위에서는 유전적 다양성. 여러분, 여기 쥐 그림 보이시나요? 쥐 중에서, 쥐도 특징이 이제 다양하니까, 요런 쥐도 있고, 쥐 중에서 뭐 색깔이 조금 다른 쥐도 있고, 다양한 쥐가 이제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한 종 내에서 이렇게 다양한 형질을 보이는 거를 유전적 다양성이라고 얘기를 해요. 유전적 다양성. 조금 좁은 범위죠. 다음에 이번에는 조금 범위가 확대돼서 두 번째 그림 한번 볼게요. 두 번째 그림을 보니까 약간 초원 같은데 거기에 이렇게 호랑이도 보이고요. 호랑이도 보이고 새도 있고 이런 식으로 새도 있고요. 새를 그린다고 그렸는데 뭔가 이상하네. 새도 이렇게 있고요. 다음에 뭐 식물도 있고 이런 식으로 있는데 이걸 우리가 종 다양성이라고 한다. 한 지역 내에서 여러 종이 있을 때 이걸 우리가 종 다양성이라고 해주고요. 다음에 여러 가지
그 서식 환경이 다르잖아요. 산도 있고 숲도 있고 바다도 있고 초원도 있고 그래서 다양한 서식 환경이 다양한 걸 우리가 생태계 다양성이라고 쉽게 생각하시면 되어요. 생태계 다양성이라고 한다. 그러면 자세하게 한번 알아봅시다. 유전적 다양성이란 유전적 다양성이랑 같은 종 내에서 우리 1학년 친구들 같은 종에다가 동그라미 한번 해보세요. 같은 종 내에서 서로 다른 유전자를 가지고 있어서 다양한 형질이 나타나는 거, 이걸 우리가 유전적 다양성이라고 얘기를 해요. 유전적 다양성. 예를 들어서 밑에 그림 한번 봅시다. 달팽이, 터키 달팽이의 껍데기 무늬와 색이 다른 거, 다음에 얼룩말이라고 해도 줄무늬 모양이 다 조금씩 다르다고 해요. 그리고 무당벌레 겉날개 무늬 색이 다른 거, 이런 것들을 이제 유전적 다양성이라고 하고요. 하나의 형질을 결정하는 유전자가 다양할수록 유전적 다양성이 높을 수가 있다. 유전자 하나가 하나의 형질을 결정하는 경우도 있지만 여러 유전자가 하나의 형질을 결정할 수도 있죠. 그럴수록 이제 다양성이 높아진다는 거고요. 유전적 다양성이 높을수록 급격한 환경 변화에도 적응해서 살아남는 개체가 존재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써주시고요.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 종다양성 한번 알아봅시다. 네, 종다양성은 일정한 지역에 얼마나 많은 종류의 생물이 있고 또 여러 종수가 같다면 얼마나 고르게 분포하고 있냐를 이제 의미하는 게 종다양성이에요.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 게 좋을 것 같네요. 거기 그림에 보시면은 가가이, 아이고, 선생님 네모도 잘 못 그리네 이제. 여러분, 가 그림이 이렇게 있고 다음에 나 그림이 이렇게 있죠. 가 그림과 나 그림이 있는데 요런 숲에 나무들이 있다고 해요. 나무가 뭐 신갈나무도 있고 구상나무도 있고 뭐 소나무도 있고 요렇게 뭐 자작나무도 있고 여러 나무들이 많이 있는데 가 지역과 나 지역에서 우리가 종다양성을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밑에 보면 표 있으시죠? 여러분 표에다가 한번 써볼게요. 먼저 신갈나무 나와 있고 다음에 구상나무 나와 있고 소나무, 자작나무. 여러분 숫자 한번 세보세요. 가에서 신갈나무 몇 개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5개. 나에서는 몇 개죠? 신갈나무. 네, 1개. 다음에 구상나무는 여러분 직접 한번 세보세요. 6개, 2개, 다음에 6개, 16개, 뭐 3개, 1개. 여러분 이거 세어보시면은 가나 나나 총 개체 수는 몇 개죠? 이거 모두 더해보세요. 20개죠. 나도 이렇게 더해보면은 총 개체 수는 20개로 같죠. 하지만은 여러분 종 다양성은 차이가 나요. 가도 4종류, 나도 4종류의 나무가 있긴 하지만은 분포하는 비율이 다르잖아요. 가는 5, 6, 6, 3으로 그래도 조금 고른 편인데 나 같은 경우는 소나무의 치중에 있죠. 그래서 종 다양성은 개체 수가 많으면 개체 수가 만약에 같다고 하면은 이제 종이 다양할수록 다양하다고 해도 더 고르게 분포할수록 종 다양성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종 다양성은 개체 수가 같을 때 종수도 지금은 같은 4종류로 같기 때문에 더 고른 가가 더 종 다양성이 높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여러분 이제 오늘의 마지막 생태계 다양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부교재 46쪽을 펴주시고요. 생태계 다양성은 쉽게 말해서 서식지가 다양한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왜 지구상에 서식지가 다양하게 생길 수 있냐면 먼저
대륙과 해양 분포 때문에 나타날 수도 있고요. 다음에 위도에 따라서 나타날 수도 있고, 기온, 강수량, 계절 이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지구에는 다양한 서식지가 생길 수가 있죠. 그럼 어떤 서식지들이 있냐면 열대 우림, 다음에 갯벌, 습지, 삼림, 초원, 사막, 해양 이런 다양한 생태계가 지구상에 존재하고 있죠. 이런 생태계가 다양할수록 종 다양성과 유전적 다양성도 높아질 수가 있죠. 밑에 그림에서 예시 한번 볼게요. 여러분 숲이 지금 우거져 있죠. 이런 열대 우림 이런 생태계도 있고요. 갯벌 지역도 있고요. 갯벌에도 되게 많은 생명체들이 살고 있죠. 다음에 습지인 지역도 있죠. 이런 지역, 이렇게 다양한 생태계가 존재하고 있다. 여러분, 이 생물 다양성이 앞으로 가면 갈수록 굉장히 중요해질 거예요. 왜냐하면 생물 다양성이 낮게 되면은 약간의 생태계 교란에도 이제 생태계 평형이 깨지기가 쉽고요. 그러면 여러 생물의 생존이 위협받죠. 그리고 이건 지극히 좀 인간의 관점이긴 한데 생물 자원 같은 것들을 우리가 이용하고 있는데 다양성이 조금 낮아지면은 자원으로서도 조금 우리가 이제 자원을 이용하는데도 좀 어려움이 있겠죠. 여러 생물들은 우리에게 많은 이제 자원이 될 수가 있는데 첫 번째로 의식주 재료가 지금 되고 있죠. 의복재료, 식량재료, 주택재료 거기 그림 한번 볼게요. 뭐 옷 만드는데 면 같은 거 만들 때 있죠. 다음에 곡식 같은 거, 다음에 뭐 나무나 이런 주택재료로 쓰이기도 하고요. 다음에 의약품 원료로도 생물이 이제 많이 사용되고 있죠. 첫 번째 그림은 여러분 무슨 나무일까요? 버드나무. 아스피린의 원료가 돼요. 아스피린. 다음에 두 번째는 뭘까요? 푸른 곰팡이인데 얘는 페니실린이라고 하는 항생제 원료가 되고요. 다음에 세 번째로 주목나무. 우리 학교에도 있어요. 주목나무. 항암제 원료가 되고요. 다음에 마지막으로 팔각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얘는 독감 치료제가 되기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생물 다양성이 이제 중요하고 앞으로 더 중요해질 거라는 거 여러분 기억을 해주시고요. 네, 다음 시간에 이런 생물 다양성을 보존하기 위한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시험도 끝났는데 오늘 길게 했죠? 네, 다음 시간에 봐요. 빠이.